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보고 또다시 강제 해산 조치했습니다. 문화제를 주관한 노동단체는 문화제는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외교부가 우리 외교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관련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놨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 동안에 전현직 직원들 특혜 채용 승진 의혹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의혹 13가지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조치 1건과 함께 나머지 혐의도 모두 보고서에 담겼는데 전 위원장은 불법 공개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1박 2일 집회 등 불법 집회 혐의로 건설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과 8일 사이 벨라루스의 시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술 핵무기 배치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등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 지역에 따라 강한 비가 쏟아지거나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된다는 예보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동단체의 1박 2일 노숙문화제를 경찰이 지난달에 이어 또 강제 해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문화제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됩니다. 경찰이 참가자들을 한 명씩 끌고 나가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경찰이 첫 해산 명령을 내린 건 저녁 7시쯤. 이후 10차례 경고방송 끝에 문화제가 시작된 지 3시간여 만인 저녁 9시 20분쯤 본격적인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문화제를 주관한 노동단체는 문화제는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이 이루어져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전 불법죄와 동일한 형태의 불법 집회입니다. 참가자들이 해산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경찰은 참가자들을 문화제 장소에서 강제로 끌어내 서초역 인근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없었지만 조합원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도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획한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노조 측은 경찰이 엉뚱한 곳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본부가 들어선 건물, 입구를 막아선 경찰 기동대원들 앞으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항의 팻말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건설노조 사수하자! 건설노조 사수하자!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옥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의 PC와 노트북 등에서 회의 자료와 계획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건설노조가 최근 연 집회 3건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는지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노조가 지난달 16일 오후 5시까지 집회를 마치라는 통고를 어기고 밤샘 집회를 이어가면서 서울광장과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 1일과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충돌을 선동하거나 신고 시각보다 일찍 집회를 시작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4차례 출석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노동절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사과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이 이뤄져야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짓고 경찰 조사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자 노조는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 관계없는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짜놓은 듯이 어제 날짜를 갑자기 잡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는 또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외교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싱 대사의 도발적인 발언이 비상식적이고 외교 관리에도 맞지 않아 내정 간섭을 금지한 비엔나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주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장호진 1차관은 싱 대사에게 외교 관리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싱 대사가 많은 언론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며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고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사절의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을 보면 외교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언은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가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며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서 싱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밀착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발언 현장이 취재진에 공개되고 유튜브로 생중계 됐는데 외교사절이 주재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싱 대사의 조치 모습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처럼 주한 중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작심한 듯 한국 정부를 비판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에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하게 발언한 대사의 발언을 중국 외교부가 사실상 반복하다시피 하며 한중 양국의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례 기자회견 질의응답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과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왕원빈 대변인은 현재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간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똑같이 말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싱 대사의 발언을 반복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이 타이완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넘고 미국, 일본과 군사적 조율을 할 경우 한중 외교 마찰이 있을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면서
한중 수교가 시작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중이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됩니다. 중한 양국 관계의 발전은 정치적인 기반이기도 됩니다. 아울러 한국 측에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소개하는 것이 대사의 직무라며 논란이 된 싱 대사의 발언에 무게감을 더하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사안을 균형감 있게 보고 한중 관계의 안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고 애둘러 견제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맹방인 벨라루스에 다음 달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됐지만 전선 어디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러시아를 방문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달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Подготов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ооружений и сразу же начнем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 размещением на в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идов оружия.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힌 건 지난 3월입니다. 이후 벨라루스 국방부는 지난 4월 러시아로 파견한 군부대가 현지에서 전술 핵무기 운영 훈련을 받고 복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는 건 1991년 옛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가 시작한 해외 핵무기 국내 이전이 완료된 1996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Можно совершенно точ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это наступление началось. 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езервов украинской армии. 푸틴 대통령은 전선 어디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아직 반격할 잠재력이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대반격에 나설 계획을 여러 경로로 알렸던 우크라이나군은 반격 개시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자포리자주와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등 동남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 시작으로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해외 배치가 임박함에 따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간 9일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홈페이지에 일본 대사를 부른 사실을 밝히며 일본 측의 조치가 적대 행위를 고조시키고 우크라이나 정권 내에 더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대사에게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양국 관계를 위험한 교착 상태로 더욱 몰아넣고 있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우오카댐 붕괴 당시 폭발 때 발생하는 지진파가 감지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지진연구소는 루마니아에 있는 한 관측소에서 지난 6일 오전 2시 54분에 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지진파의 파형을 분석한 결과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카오카 댐 붕괴가 폭발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지진파가 감지됨에 따라 자연 붕괴설은 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대반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댐 구조물을 내부에서 폭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에서 고위 간부가 자녀에게 미리 경력 채용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장시간 회의 끝에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내부 특별감사에서 고위직 간부가 자녀 채용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재작년 9월 초 가족 모임에서 자녀 A씨에게 서울시 선관위에 경력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고보다 2주 이상 먼저 소식을 듣고 채용을 준비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당시 면접에는 과거 신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와 만점을 줬고 채용 전 평판을 조회하는 적격성 조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신 상임위원이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내부 특별감사의 결론입니다. 이렇듯 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나섰지만 셀프 조사 비판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일주일 만에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3시간여 경론 끝에 채용 비리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감사 권한이 선관위와 감사원 둘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니, 내용 그대로신 거죠? 네, 보도자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 동안의 전현직 직원들 특혜 채용 승진 의혹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7년간의 특혜 채용, 승진 등 채용 비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부당 임용 승진된 경우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국정조사의 뜻을 모은 정치권도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시기 등을 놓고는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여당과 감사원의 감사 주장은 선관위 장악 의도라는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자성도 없고 쇄신도 없는 국민무시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영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선관위 규탄대회를 열고 수시간에 걸친 전원위 회의에서도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고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받기로 하는 반쪽짜리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과 북한 해킹 의혹,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이미 국민은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접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0% 응답자가 노태학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 총선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에서 규탄대회까지 여는 등 선관위를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를 하면 그만인데 감사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려 하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와 유착해 2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독점적으로 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 보조금을 겨냥한 여권에 거듭되는 공세를 비판 세력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와의 유착관계를 확인했다고 지목한 시민단체는 전장현과 사단법인 마을,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들 단체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2,239억 원을 독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립된 지 반년도 안 돼 서울시 위탁 사업을 맡고 담당 공무원으로 단체 관계자가 임용되는 등 민관이 사실상 이익 공동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처음부터 박원순 시장과 결탁해서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자기들이 기획해서 자기들이 사업 나가고 그 사업 나간 거에서 불법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또 시위 참가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일당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 수사를 의뢰한 전장현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미 집회 등 극단적인 정치 시위에 참가한 단체에 그동안 1,400억 원대 보조금이 뿌려졌다며 현향 지원 의혹도 꺼내들었습니다. 보조금 천국,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세금을 받아 이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불법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띄운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를 여당이 연일 부각하는 건 비판 세력 길들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켜 국정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벌이는 일이 아닌지 시민단체를 때려서 정부 국정 무능을 감추려는 시도를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서울 외에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도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전체 의혹 13가지 가운데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과 고충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부당 처리 등 3건에 대해서 기관주의를 요구했고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조치했습니다. 갑질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써준 혐의인데 감사원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장으로 부적절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혐의로 알려진 근태불량과 이해충돌 6건에서 개입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된 뒤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본인에 대해 사무처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감사 결과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을 망신 주려는 물타기식 결과 공개라면서 법률 검토를 거친 뒤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사무처 관련 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자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해명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하나고등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하나고는 2012년 이 특보의 아들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학생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를 했는데도 처벌이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당시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아들의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보 측의 해명과 장 의원실이 받은 하나고의 답변이 서로 다른 건데 이에 대해서 이 특보 측은 10년이 넘은 일이라서 입장문을 작성할 때 기억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당시 기록과 회의록, 언론 보도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8월 서울시 의회 회의록에 당시 하나고의 교장이 선도위원회에서 권고 전학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언한 기록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무청이 허가한 해외 체류 기간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된 축구선수 석현준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석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석 씨는 프랑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지난 2019년 6월 병무청에서 귀국 통보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까지로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시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지범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시한을 2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산업 구조입니다.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이 높았을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이 G7 국가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 구분과 또는 연령이라든가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등 적용된 건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해에 그쳤습니다. 2017년에는 노사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가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적용을 검토했지만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되고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업종이나 지역, 숙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전체 위원 2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6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도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큰데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공석이 생긴 게 변수입니다. 올해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원회의 논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주 2차례 집중회의를 열어 협상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간극이 큰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구분 없이 오갈 수 있는 이면도로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 아래로 달리도록 돼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놀던 2살 배기가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벌어진 참변이었습니다. 이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거 심폐 그거를 해고 있더라고. 형님인가 봐. 걔가 막 울어. 지난해 12월 초등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곳도 서울 청담동에 있는 이면도로였습니다. 최근 5년간 통학 시간대 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니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면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뒤섞일 수밖에 없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도로가 좁은 탓에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의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사고를 키우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면도로에는 말하자면 주택의 대문에서 바로 이제 도로가 나와 있고 보호도로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숨어져 있다가 나오는 이런 이제 보행자를 이제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이면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많은 도로에 일일이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운전자들이 이면도로의 위험성을 깨닫고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것은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우선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면도로에 시속 30km 제한 표시를 붙이고 도로를 오돌토돌하게 포장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곳에 입영한 젊은이들은 군복으로 갈아입기가 바쁘게 각종 기본 전투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애인이십니까? 애인이라고 복수합니다. 기사나 신속히 모포 매트리스를 개고 집합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졸린 눈을 비비며 모포를 개고 옷을 입는 것도 잠시. 군화끈을 질끈 동여매고 곧바로 연병장으로 뛰어나갑니다. 조교의 불효령과 함께 PT 체조가 시작됩니다. 훈련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는 유격 기초훈련을 받으며 조금씩 터득해가고 있습니다. 신세대 훈련병을 야전에서 환영받는 기초가 튼튼한 정예 강병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전 장병이 하나가 되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6주간의 교육 훈련이 끝나고 나면 자랑스러운 2등병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병영 생활을 함께할 신병이 오는 날이라 고참들은 더욱 즐겁습니다.
자, 금일 전입원 이병이다.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게 됐으니까 우리 뜻깊은 박수로서 맞이해주자. 선배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 관물 정리 등 내무반 생활을 배웁니다. 일상적인 병영 생활이지만 하나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첫 휴가까지 100일 동안 아들의 얼굴을 못 보는 부모에게 영상 편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상 편지가 전북 익산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아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휴가 날 뵙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국토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불태우는 훈련병들에게서 우리의 미래는 밝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공식 발표를 미루는 가운데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미국의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 귀국길에 베이징을 들릴 거란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 정부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상투적 수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미중 양국 정부는 블링컨 방중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对话沟通的大门始终是敞开的。问题的关键在于不能为沟通而沟通，更不能够说一套做一套。 오히려 중국은 미국과 군사 대화를 거부한 채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공격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1인 체제인 중국은 외교와 국방 두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영국 정상과 대서양 선언에 이어 일본, 필리핀과 안보협의체 창설 등으로 중국 견제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Which is we're not going to be deterred or intimidated by this behavior. We're going to continue to fly, sail, and operate safely. 미국 의회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시키는 법안을 처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세웠다는 보도 역시 지난 2월 블링컨 방중에 발목을 잡았던 정찰풍선 사태처럼 미국 내 레드 컴플렉스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4개월 만에 다시 협상 문턱에 오른 미중 양국. 사전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이자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내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미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소식은 주요 언론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연방법원에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검찰이 7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2021년 1월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함께 백악관에서 유출한 기밀 문건을 숨기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특별검사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So the mishandling or what we call the willful retention of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and obstruction are felonies that carry, years in pris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농간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It's election interference at the highest level.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what's happened. I'm an innocent man. I'm an innocent person.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문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며 자신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의 기소 소식에 메카시 하원 의장이나 출마를 선내 라이벌이 된 디센티스 주지사 등 공화당 인사들은 비양심적, 검찰권의 무기화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주 법원에 형사 기소된 것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 사건 등 여러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에도 오히려 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어 이번 연방검찰의 기소가 내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간호협회가 불법을 강요하는 병원과 의사를 고발하는 건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 입법이 좌절된 뒤에도 의료 현장에서 여지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의료 현장에서 준법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온 체열과 초음파 검사, 대리 처방과 기록 등의 업무를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준법 투쟁이 시행된 지난 3주 동안 간호협회에 접수된 불법 진료 신고는 14,000건에 달했습니다.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신고된 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고 이 가운데 37%가 서울 등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간호협회는 신고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익신고자 신분과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불법 행위를 강요한 병원과 의사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나아가 불법 진료를 묵인하고 준법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전국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업무 부담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간호법이 거부권 행사 진통 끝에 입법에 실패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법 관련 책임 부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교체됐습니다. 간호법 잡음과 관련한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입니다. 간호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입법이 무산됐지만 그 후폭풍은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내 아동병원 10곳 가운데 7곳은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를 줄일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전국 아동병원 6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71.4%가 향후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 시간 감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감축 예상 시점은 3개월에서 5개월 이내가 45.2%로 가장 많았고 감축 이유로는 진료 의사 수 감소와 근무 직원 이탈 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또 아동병원의 90%는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의학 다큐멘터리가 OTT에 공개돼 화제입니다. 정부가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5년 안에 3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병원을 알리려는 홍보의 모습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모자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랑의 꽃씨를 뿌리고 떠나십니다. 참가 국민의 명복을 빕니다. 간 이식 수술 직전 의료진들이 기증자를 추모합니다. 연기가 아닌 실제 상황인 이 영상은 연세 의료원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병도 오래되셨고 혈관도 사이즈도 작고 영양 상태도 별로 안 좋으시고 그래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식외과, 심장내과, 간담체외과 등 병원 안 다양한 현장을 1년 넘게 찍었습니다. 영양팀, 시설관리팀 등까지 등장인원만 수백 명이고 기존 방송은 다루기 힘든 수위 높은 수술실 화면까지 리얼하게 담았습니다. 병원이 유명 감독과 함께 다큐를 만들어 OTT로 공개한 건 국내선 처음이고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병원 직원들한테는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거고요.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중들은 또 위로를 얻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악으로 편곡한 인기 뮤지컬 넘버가 울려 퍼지는 곳은 병원 로비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를 100회 넘게 열어온 이 병원은 최근 유명 화가가 현장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코로나19 종식 기념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이미 병원을 알리는 주요 수단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의학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영상 조회수가 합계 2억 회가 넘고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병원도 4곳이나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 명이 한국을 찾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자 간소화 등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K-팝과 드라마 등 이른바 K-컬처를 K-메디컬 홍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못지않은 병원들의 튀는 홍보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소방본부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활용한 집중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장비는 태풍 흰남노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을 때도 수해 복구에 유용하게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입니다. 거대한 포 한 대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1분 만에 7만 5천 리터의 소화 용수를 최대 140m까지 방수가 가능한 소화 장비입니다. 대용량포는 반경 2km 안에 있는 강이나 바닷물을 직접 끌어올려 방수할 수 있어서 유류 저장 탱크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대형 화재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된 곳에서 호수로 분당 45톤의 물을 퍼올릴 수 있어 수해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수 지역을 고인 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가압을 해서 피해가 덜한 태화강이나 그런 곳으로 방류를 해서 침수를 막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방은 상습 침수 지역인 태화시장에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닥쳤을 때도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동원했습니다. 태화시장이 침수되면 대용량 방사포가 태화시장에 물을 끌어와 태화강으로 방수합니다. 매년 태풍 때마다 물바다가 되진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태화시장의 상인들. 수해 피해를 덜어줄 고지 배수터널과 통합 배수 펌프장이 올해도 완공이 어려운 가운데 대용량 방사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충북 청주 도심에서 도로가 갑자기 움푹 꺼지는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낡은 하수관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도로, 한 배수구 근처에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지름과 깊이가 각각 1m 크기의 싱크홀이 확인된 건 지난 6일 오후 2시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구멍에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싱크홀이 생긴 건가 본데 이거 여름이 되니까 이제 얼른 여기를 정비를 좀 했으면 싶은 거지. 6년 전 승용차 앞바퀴가 빠질 정도의 싱크홀이 생겼던 청주 도심의 또 다른 도로입니다. 현재는 복구 작업이 완료된 상태지만 아스팔트가 내려앉는 현상이 눈에 띄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도 빠질까 봐 그전에도 빠져갖고. 이처럼 도로에 생기는 싱크홀은 주로 노후된 지하 상하수도 간에서 새는 물이 원인인데 최근 5년간 청주 지역에서 발생한 깊이 1m,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싱크홀 가운데 88%가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싱크홀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고도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시작 단계인 것도 그렇고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이 집안 침하나 이런 것들은 이게 원인 자체를 잘 분석해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청주시는 7개 권역으로 나눠 35km가량 하수관로 보수나 신설 등 정비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체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주시에 한 1,330km 정도 지금 하수 관거가 설치가 돼 있는 지금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 복구에만 급급한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충장공 김동영 장군에게서 따온 충장로는 지난 7, 80년대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시 확장으로 공동화가 심해지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청년과 문화로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오래된 가게가 즐비한 광주 충장로입니다. 옛 간장 공장 앞들에서 흥겨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의 원조 개그맨도 충장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똑같이 치마를 한번 입고 오게 한다든가, 남자도 다 치마 입고 구청장님도 위원님도 전부 다 치마 입고 나가서 하루 놀면 훨씬 재미나는
동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변신한 복화문화예술 플랫폼 충장 22가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전시와 공연, 교육과 창작 레지던시를 뼈대로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10월 달까지 또는 이제 12월까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공연 하나 하고 거리에서 버스킹을 매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이곳 공간에서 청춘을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심 공동화로 비어있던 점포 20여 곳은 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서면서 청년 창업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충장로의 빈 상가에 들어가서 지금 2층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상가 안에서 꽃 플라워 레슨도 하고 있고 식물, 생화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장인들 가게와 청년 창업 점포, 갖가지 문화 공연과 전시 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충장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 청년들의 창업 그리고 이 청년들의 문화 복합 공간을 연결해서 이 거리가 청년들로 북적거리는 청년들이 찾아드는 그런 상권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광주 충장로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주말 가맥 파티, 7월 7석 만남의 날 등 1년 내내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양파의 65%는 수입한 종자인데요.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평가회가 전남 무안에서 열렸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와 맞춤형 비료도 선보였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농기계가 밭을 훑고 지나가자 어른 주먹보다도 큰 양파가 한가득 담깁니다. 햇볕과 강우량을 측정하는 첨단 장비는 양파가 크는데 알맞은 양의 물을 자동으로 밭에 뿌립니다. 농민들이 꼭 갖춰야 될 것이 기계화거든요. 인건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기계화 이상 좋은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양파 재배의 기계화에 발맞춰 개발한 비료도 등장했습니다. 기존 비료보다 수확량이 19% 늘고 농가 수익도 1000제곱미터당 36만 원 오르는 효과를 봤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기계 정식을 통한 재배법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높여 양파 재배 농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만들어 보급한 금송이와 아리아리랑을 비롯한 새로운 양파 품종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확량이나 모양, 단단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개량했습니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저장성 양파입니다. 저장성을 갖추고 있어야 연내 소비가 가능을 하고 그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배 양파 가운데 수입 종자 비중은 65%. 매년 수십억 원의 사용료를 내는 만큼 양파 품종을 국산화하는 게 절실합니다. 또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고려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양파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는 작업, 또 그리고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재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 양파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우리 것으로 바꾸고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해 농가 소득에 보탬을 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비 예보로 고속도로도 그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 나들이 정체가 심하진 않겠지만 비가 올 땐 20% 이상 감속 운전 꼭 기억하셔서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전반적인 상황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지방으로 향하는 길, 충청 이남이나 강원도 쪽 어디를 가시든 긴 정체는 없겠고요. 다만 근교를 중심으로 차츰차츰 밀리기 시작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강일 주변, 서울 양양선은 화도 부근의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5번 중부선도 남이 방향으로 산곡분기점 부근에서는 이제 막 차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리 참고하실 구간도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서 금요일 오후 4시까지는 중부선 오창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작업으로 전면 통제됩니다. 이때는 오창에서 경부선 옥산분기점을 통해 우회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방 방향으로 나들이 떠나는 차량 많지 않아서 이렇게나 한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근교 이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막히고요.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정체도 강일 부근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기 광주 지역이죠. 52번 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도 초월터널 부근 2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띠 전자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호남에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중북부의 많은 곳은 70mm 이상,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별로 강우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1.3도, 부산이 20.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뒤에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